우리는 서울 외의 다른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도시 30곳 가운데 위치를 아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각 위치에 맞게 한번 아는 도시 5개만 붙여보시겠어요? 거의 몰라가지고 나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막상 어디에 있는지는 헷갈리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비율이다. 이렇게만. 서울에 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름은 한 번 들어봤는데 대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라서 그런 도시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단 한 곳. 모두에게 서울만은 뚜렷합니다. 서울에서만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공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화려한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찬 대도시 서울. 서울은 늘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출근길은 더 그렇죠. 학창 시절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죠. 그래서 기자가 됐고 올해로 8년 차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철. 인파와의 전쟁입니다. 서울 인구 941만 8천여 명. 전체 면적의 0.6%밖에 되지 않는 땅에 인구 20%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화 상태입니다. 고밀은 그냥 빽빽하다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과밀은 이 고밀의 정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수도권 전체를 보면 2,600만 명,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연일 보도되지만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서울에선 참 체감하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고 사실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기자인 저에게도 큰 숙제였습니다.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느끼는 심각성은 좀 한층 더 달랐던 것 같아요. 모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에 그 원인을 파고들면 이 지역 불균형에 있지 않냐 하는 문제의식 하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취재는 과밀의 반대편, 소멸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는 트럭이 있습니다. 설곡의 주민 여러분, 만물차가 왔습니다. 고등어, 새치, 코다리, 동태, 오징어, 만물차가 왔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 트럭입니다. 하면 이제 16년째. 오래돼서 하면. 하루 일에 나가면 한 15동네. 그래 이제 월수금 화목도 이래가지고 두 코스를 한 30개 동네를 이제 한 16년째 이래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야 곳곳에 마트가 있고 수시로 택배가 오지만 이곳에서는 이 만물 트럭이 유일한 마트이자 택배입니다. 오늘은 뭘 싣고 왔나? 만물 트럭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산골의 어르신들. 진짜 없네, 짜파게티가. 없어. 내가 아니, 없으니까 없다 하지. 아니 이야기했으면 또 난가 왔을 텐데. 고마. 먼저 그런 거 잊어버렸어. 사장님이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구만, 이거. 야, 너무 잊어버려. 큰일 났어. 혼나야 돼. 혼나야 주문을 하면 메모를 해놔야지. 아이고. 근데 해피는 뭐 이래 운전할 때 또 사람 그래고 혼송을 하는 네. 아니, 한쪽에다 딱딱 메모를 해놨다 가져와야지. 맞아.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저씨도 난감합니다. 진심 부탁을 했구만. 그때 그거 잊어버렸네. 가져왔네. 다음에 다음에 꼭 가져오라고 해. 뭐 국수도 사고 라면도 사고 뭐 고루고루 사요. 여기 있는 거 고루고루 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천만 기다리는데요. 그 뭐요? 2차 오면 큰일 나요. 연 2차 오면 큰일 난다고. 한 번씩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 오면 실망해요.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만물 트럭. 그런데 만물 트럭을 기다리는 이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렇게 뭐 한 15년 전하고 따지면은 거의 3분의 2가 줄었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의 그 어머니들이 이래 나오시고 이랬는데 거의 뭐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이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마을은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기 민박도 하고 이래가 전에는 손님도 받았어. 근데 이제는 뭐 그래 안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얼마 전까지 안부를 주고받던 집이었죠. 주인이 떠나고 나니 집도 이내 생기를 잃었습니다. 한때 10가구가 넘었던 이 마을은 이제 단 2채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안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떠날 사람이 없어. 아 기분이 뭐 참담하지 뭐. 사실 이쪽 지역이 원래 인구가 많았거든요. 참 영월군만 해도 저 상주 인구가 한 13만 명 됐고, 그리고 이 근교에 이제 뭐 태백이나 또 저런 정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좀 참담해요. 이 산골짜기까지 만물 트럭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강원도는 최근 3년 사이 인구 감소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여는 학교의 풍경이죠.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월포초등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학교는 입학생이 딱 한 명입니다. 입학을 허가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는 입학생. 하지만 이마저도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네, 사실 저희 학교가 올해 입학식이 없을 뻔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한 대여섯 명씩의 입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자유학구제로 어떻게 한 명이 들어오게 돼서 입학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온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시온이 화장실은 선배들이 한번 데리고 가주자. 시온이 화장실 어디로 데리고 가줄래요? 시은이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시가 마려워요? 그러면은 시은이가 지금 동생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나홀로 입학생이라 동급생은 없지만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도 함께 받고 학교 생활도 함께 하다 보면 곧 적응할 수 있겠죠. 해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전국에서 보입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140여 군데. 그중 경북이 3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방이 점점 비어가는 현실은 저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서울역은 저에게 항상 설레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고향 가는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대여섯 시간씩 걸리던 길이 KTX가 생긴 이후에는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불균형은 왜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물음을 저로부터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내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의 어떤 여고 출신이고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좋은 표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 동창들을 취재하게 된 것이고요. 2008년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이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강릉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많이 바뀌어서 저도 잘 못 알아보겠어요. 여기가 제 친한 친구네 부모님이 하는 안경집이에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어릴 적 자주 갔던 곳이죠. 친구 부모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왔어요. 네, 좀 이따가 최종호 선생님도 오실 거예요. 네네네. 저의 모교인 강릉여고입니다. 참 그때 우리 반 실장이 은비였잖아, 그지? 네네, 맞아요. 은비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아이고, 우리 애들 모처럼 앨범 보니까 새롭네. 네, 저도요. 애들이 어떻게 다들 잘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러게요. 졸업한 지 14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앨범. 그때 그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36명 동창생들의 졸업 이후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언제,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달 반 동안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연락이 닿은 친구들은 세월이 무색하게 그대로였습니다. 학교가 되게 많이 보냈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보통 못 들어가 보니까 잘. 근데 운동장도 그냥 잔디로 다 바뀌고. 잔디가 됐다. 우리 흙 운동장 이제 없어. 없어. 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서울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 가면 좋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냥 거기 가면 조금 더 뭐 문화생활도 하고 뭐 좀 대도시에서 멋있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냥 환상에 더 많이 젖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36명의 동창들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친구들은 총 30명.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최민지라고 해. 지방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 서른 명 가운데 16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진학과 취업이었습니다.
수도권 지향성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올라온 사람이 당연히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취업을 거쳐서 그 통계로도 보여지지만 비수도권에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수도권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거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수는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지방이 왜 힘들어지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많이 대답하는 것이 청년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청년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원인이 아닌 거죠.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청년 인구가 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이 빨대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입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 이곳의 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혜림 씨.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고 기업도 많고 학생들 선호도 서울 쪽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올라와서 제 주변 대학 친구들도 거의 다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판교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IT 중심지잖아요. 거기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판교가 아무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아하는 대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적으로 좀 더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IT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되었습니다. 판교는 천여 개의 IT 기업들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IT 기업들, 그러니까 이 한국을 주도하고 이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판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 올라와야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럼 4차 산업 기업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몇 대 대기업, 이런 기업들의 본사가 어디 있느냐 찾으면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걸 구하려면 당연히 일단 서울에 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4년 전 수도권 대신 내실 있는 지방대를 선택했던 고영광 씨.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이고요. 지금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기사 자격증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 영어 어학 자격증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즘 다시 수도권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대기업이 있긴 하지만 공장이 있을 뿐이고 좀 그 회사에서 IT 직무를 많이 뽑지도 않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고향인 포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IT 관련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300인 사람이 반대인 사람이 끌릴 때 600이면 이곳에선 다른 선택을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회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와서 기업 박람회를 하고 또 그게 학교들이랑 연계가 되어서 좀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는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23명의 청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창들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의 격차로 요약이 돼요. 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차이는. 근데 이 기회라는 거는 그냥 모든 것의 기회예요. 뭐 일자리를 구할 기회, 교육을 받을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뭐 의료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부한 거죠. 서울로 모든 기회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 수도권 편중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서울의 발전은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역사와 그 궤적을 함께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을 거점 삼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요, 전국을 28개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균형 발전을 함으로써 어디에 살든지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내용입니다. 수도권 집중개발이라는 전략은 단시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대신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2006년 1월 10일 화요일자 경향신문 5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1946년에는 서울 인구가 90만에 불과했는데 불과 60년 만에 979만, 그러니까 11배가 팽창했다. 인구가 너무 빠르게 많이 늘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200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됩니다. 서울이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이 외곽 개발을 계속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명 신도시 개발로 해서 서울이 점점점 뚱뚱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회적 비용에 여지껏 대응해 왔다라는 겁니다.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해 제시된 신도시 개발은 해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만들 때는 강남에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허울만 남고 판교 신도시에 투기 과열이 돼서 시한폭탄이 되어 있다. 서울의 끊임없는 팽창과 발전은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선성장, 후분배라는 명목 아래 교통, 일자리,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끊임없이 한쪽으로만 향한 기울어진 정책의 결과. 효율만을 따지고 균형은 고려하지 않은 모순된 개발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높은 수요, 그 수요로 인한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요구, 이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정책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대응이 또 다른 수요를 부르는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삶은 어떨까요? 좁은 땅에 높은 인구 밀도를 감당하기 위해 해마다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서울의 주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을까요? 개발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도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삶을 돕는 활동가 김윤영 씨.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주거 취약계층들이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지하 옥탑 그 고시원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이제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집까지 활용해야만 살 수 있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서울에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그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감당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쳇바퀴를 계속 굴리게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취업을 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남선식 씨. 지금 24살이고 독서모임 플랫폼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게 돼가지고 여기 회사 바로 옆이거든요, 고시원이. 그래서 처음으로 고시원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됐고, 직장과 가까운 도심 한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몇 군데 없었습니다. 일할 때는 여기 앉아서 하고 잘 때는 여기 침대에 눕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밖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화장품 같은 거 여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뭐 샤워, 저희가 공동 샤워장이다 보니까 샤워할 때 이거 샤워바운이 들고 가고, 뭐 여긴 옷장이긴 한데 지금 빨래는 다 빨고 있어가지고 안에 과자나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음식들이 여기 있네요. 네, 간식이랑 뭐 이런 식사 대용할 것들을 미리 사둬야 돼서 넣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것저것 갖다 놓다면 어지러워지니까 최대한 물건은 좀 안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고시원 방 하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고, 사실 답답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가 엄청 많죠. 네. 갑갑할 때면 옥상에 올라오곤 합니다. 저 넓은 서울 한켠에 언제쯤 내 공간이 생길까?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응해 보려 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더 좋은 생활이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서울의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요? 1인 가구 청년 60% 이상이 10평 이하의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내일에 일할 것을 생각하기에 급급하지, 그 공간에서 나는 여기에서 10년 뒤에 뭘 해야지, 나는 여기에서 뭐 10년 뒤에 누구랑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낙관적으로 상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거고요. 합계 출산율 0.78 시대. 하지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 아주 오래전에 60년대 말에 칼 혼이라는 사람의 쥐 실험에서도 명료하게 검증되었던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 밀도와 출산율의 관계.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행동과학자였던 카론 박사의 실험이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제한된 공간. 개체수가 많아지면 쥐가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해봤습니다. 초반에는 개체수가 빠르게 늘었지만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자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 600일이 되자 개체수는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실험의 끝은 어느 부분에서 출산율이 감소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출산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그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사실 쥐가 거의 멸종 위기에 가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는 이 60년대 말에 하나의 실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몰려드는 청년들. 경쟁은 치열하고 삶은 팍팍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죠. 왜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일까요? 이 공간 썰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갖는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울 중심적 사고가 누그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교통, 복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리 확충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결국은 지방에서도 희망이 있어야 지방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또 거기서도 청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사실은 수도권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서울을 향할 때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해로 내려온 성민 씨. 2017년 11월에 제가 처음 남해로 왔었고요. 그때 왔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후에 뭐 월에 한두 번씩은 계속 남해 왔다 갔다 하고 뭐 시기가 잘 맞았나? 그때 퇴사를 했던 시기가 딱 돼서 그러면 뭐 월세집 하나 구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제가 먼저 이주를 하게 됐었습니다.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 나라에서 지키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성민 씨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이 서울 토박이인 친구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다 같이 남해로 올 수 있었을까요? 제안서가 하나는 강한 소상공인이고 좀 난로가 지금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이 하던 독서 모임에서 워크숍 차 남해로 왔는데 너무 좋다 남해 한 명씩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 서울에서 삶을 정리했냐가 더 적합한 질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좀 어떤 월급을 받고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해 봤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내 삶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대로 고정하고 끝나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은 스스로 했었거든요. 시작은 한 달 살아보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해에서의 한 달은 서울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의욕이 생긴 친구들. 의기투합해 함께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로 6년 차. 성민 씨와 친구들은 남해에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직접 디자인한 물건을 팔고 식당도 다 같이 운영합니다. 주 메뉴는 비건 카레. 서울에선 도전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이 이곳에선 가능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네다 여기는. 그리고 친구들이랑 계속 뭔가를 하게 돼요. 막 저는 그림을 그리지만 누군가는 음악을 하고 뭐 누군가는 뭐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남해였기 때문에 기회가 저희한테 있었다고 생각도 해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나 축제도 직접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의 기회는 나의 뭔가 의지나 나의 디자인과 나의 계획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누군가를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도시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먼 길을 달려가는 성민 씨와 친구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남해에는 성민 씨와 친구들 외에도 귀촌한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끝과 체류하는 사람, 종착에서의 삶의 끝과 어떤 체류하는 사람의 삶의 청년들이 남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남해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깊이 있는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요. 성민 씨와 친구들은 잡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잡지고요. 남해로 초기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방소멸 이슈를 저희가 접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됐고, 지방을 소멸하는 곳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방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어떤 문제로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잡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인터뷰 대상인 권월 씨는 2년 전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남해행을 택한 음악가입니다. 남해에서도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음악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성과, 나의 이름을 더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우연히 한 달 살게 되면서 지금 2년차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남해도 해마다 인구가 줄어 현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면 불리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성민 씨와 친구들에게 삶의 터전이 된 남해는 소멸의 땅이 아니라 가능성과 기회의 땅입니다. 청년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하고 붐비는 도시에서 늘 쳇바퀴 돌듯 사는 삶에선 여유란 손에 잡히지 않는 먼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곳에선 천천히 제 속도대로 가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청년들에게 이 선택은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내 것을 보여줄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은 느낌? 서울이 좋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계기나 기회 같은 게 오히려 남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해에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일단 일적인 부분도 저희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더 성장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만 하면 조금 더 잘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을 받는데 도시에서는, 시골에서는 그게 엄청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본인만의 어떤 시간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만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지방의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요? 지방 청년이라고 모두가 서울에 가고 싶어 할까요? 의외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2019년에 청년 실태 조사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경남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 절반 이상은 지역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한다는 조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다음에
지역의 청년들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하는 거고 많이 답하는 거긴 한데 지방이 청년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솔직히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서울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생활은 어떤 거야? 막 갤러리전이나 아니면 놀이공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서울 살고 청년들이 지방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가 낮아서 생활비에서 드는 비중이 적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다 보니까 지인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서울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한편으로 이제 직업적 기회나 혹은 이제 네트워킹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주거였습니다. 상당수의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로는 친구와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계속 지방에 남아서 살아가고 싶다고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굴 보냐면 사실은 이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청년들만 보다 보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남아있는 청년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신호를 분명히 보냈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못 듣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고자 하는 청년이 아니라 남고자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찾아본 적 있는데 울산이랑 그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일자리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콘텐츠 소비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되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남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많은 비용을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올라오는 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다시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불빛을 가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서울도 지속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바로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구의 분포입니다. 그 남아있는 인구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서울 중심적 사고를 탈피해야 출산율도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